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참호전, 기관총의 활약, 전차의 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을 통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야포입니다. 1차 대전 이전의 전쟁은 보병과 기병의 기동력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 당시 포병은 그들과 함께 최전선에 위치해 직접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과거의 포는 포탄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충격이 그대로 포신에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반동력은 포를 정확히 사격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포탄을 6km 떨어진 목표 지역에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격 반동으로 인해 각도가 1도만 벗어나도 약 200m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격 반동으로 뒤로 밀린 포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다시 조준하고 사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포의 발사 속도는 저하되었으며 전장에서의 역할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1897년 프랑스에서 이전과의 포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식의 야포가 개발됩니다. 프렌치 75mm로 불린 이 야포에는 주택복자기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탄을 발사할 때 생기는 반동력으로 인해 포신이 뒤로 밀리는 것을 잡아주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주택복자기로 인해 포를 한번 발사한 후 다음 사격을 위해 다시 조준하는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포의 발사 속도가 기존 분당 2발에서 분당 15발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75mm는 현대 포병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렵에는 기존 흑색 화약을 대체하는 무연 화약이 발명되었습니다. 흑색 화약으로 사격을 하게 되면 연기가 많이 발생해 다음 탄을 조준하기 어려웠으며 아군의 위치도 쉽게 발각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소 후 잔재가 많이 남아 포신 내부를 더럽히게 되어 이를 관리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연 화약은 연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화약 잔재도 적으며 위력 또한 4배 이상 컸기 때문에 이제 포병은 보다 은밀한 위치에서 효과적인 지원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75mm 포에 자극을 받은 독일은 자신들도 이와 유사한 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의 포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105mm 포와 150mm 곡사포를 만들었는데 이 포는 75mm보다 탄을 더 멀리 날릴 수 있었고 탄의 크기가 큰 만큼 위력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포에 비해 더 큰 발사 각도를 가지고 있어 적과 아군 사이에 높은 고지가 있어도 고각 사격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포병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포병 전력을 확충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독일의 각 사단들은 54문의 77mm 포와 18문의 105mm 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군단에서는 이보다 구경이 큰 150mm 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대구경포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만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우수한 기동력으로 독일군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75mm 포의 성능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대구경의 포를 만들어 기동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과 같은 대규모 포병 부대를 운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병력 1,000명당 2문의 포를 배치했을 뿐이었습니다. 영국도 포병 전력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영국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적이었으며 숫자가 부족하기는 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상 전쟁이 개시되자 전쟁의 양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관총의 활약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양측은 서로의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 참호를 파고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참호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무기는 야포였습니다. 독일군은 150mm의 대구경포를 사용해 연합군이 설치한 철조망과 지뢰를 파괴했으며 보병들은 이러한 야포의 지원을 받으며 연합군의 참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20mm에 달하는 공성포도 동원했는데 이 거대한 위력의 포는 연합군의 견고한 콘크리트 요새도 무력화시켜 전쟁 초반 연합군은 독일군의 대구경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한신간도 개발되어 탄이 지상에 충격할 때에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도 폭발해 참호 안에 숨어있는 병사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요새 안으로 파고 들어간 후에 폭발하기도 해 요새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군이 보유한 대구경포가 큰 위력을 보이면서 전쟁 초반 전세는 독일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전장의 상황은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탄의 보급이었습니다. 야포의 성능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발사 속도가 빨라지게 되자 여기에 소모되는 탄의 양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포탄을 포함한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해 철도를 사용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열차는 매우 유용한 운송수단이었는데 독일군은 열차를 이용해 20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일주일 이내 전선에 배치하면서 다양한 기동전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병력이 사용하는 보급품의 수송은 아무리 철도라 하더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차만 지속적으로 운행하면 병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탄을 포함한 보급품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물 열차에 물품을 싣기 위해선 수백 대의 화물 마차가 필요했고 이렇게 어렵게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다시 군단과 사단, 연대와 대대까지 분배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시절에는 사람이 직접 열차 수송 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독일 육군은 가장 유능한 엘리트를 군수 분야에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육군 사이에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면 철도역에 배치되고 그곳에서 정신병자가 되어 생을 마감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전쟁 초반에 열세를 반성하고 서둘러 포병 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독일군과 같이 대구경포를 전선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군수 계획도 치밀하게 수립했습니다. 연합군도 독일군과 같이 포탄의 부족함을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독일군에 비해서는 상황이 조금 나았는데 여기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인물은 프랑스의 앙드레 시트로엥이었습니다. 훗날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시트로엥을 창립하게 되는 그는 1차 대전 당시 포병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과거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견학하면서 보게 되었던 대량 생산 체계를 군수물자 생산에 도입해 포탄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5,000발에 불과했던 프랑스의 포탄 생산량은 하루 5만 발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은 포탄 운용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게 되자 탄막 포격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포를 25m마다 한 모씩 방열해 매우 밀도 있게 배치한 후 적의 최일선 참호에 대해 충분한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해 그들이 전진하는 아군 보병에게 기관총 사격을 못하도록 했으며 이어 적 2선 참호에 바로 사격을 실시해 후속 지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병들은 이러한 포병의 탄막 사격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어려웠으며 보병이 포의 최대 사거리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아군의 포들이 전방에 배치되기 전까지 진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포병의 화력 지원이 중시되자 이에 따라 다양한 포병 전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포병 연락장교 제도입니다. 후방의 포병부대에서 파견된 이 연락장교는 최전방의 포병부대와 함께 이동하며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군의 포 사격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에 따라 포병부대와 연락하기 위한 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포병부대 위치를 알아내고 그들을 섬멸하기 위한 대포병 전술도 발달하게 되는데 적 포병 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향거리 측정, 성광거리 측정, 공중 관측 기술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1차 대전은 발전된 과학기술과 지옥과도 같은 참호전이
결합하게 되면서 현대적인 포병 전술이 탄생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포병은 보병을 보조하는 지원부대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중심부대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